미녀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 아니, 아직도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속도 조금 메스꺼워.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그만 좀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녀가 주사도 이미 맞았고 링거도 맞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곧 훨씬 좋아질 거야. 제가 아들을 약하게 낳아준 탓에 어린 나이에도 자주, 그리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 의사도 처음에는 큰 이상은 없다고 말했지만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니 늘 건강에 세심하게 신경 쓰라고 여러 번 당부하곤 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인데도 거의 매달처럼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에 며칠씩 입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면 저는 일손을 놓고 불이 나게 달려가 아이를 데려와 병원에 입원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지새우며 곁에서 아들의 상태를 살피고 간호했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들의 얼굴빛은 한결 나아졌지만 의사 말대로 오후까지는 링거를 다 맞아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민혁이는 또 아픈 거냐? 어머님, 오셨어요? 네, 어제 저녁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서 급히 데리고 왔어요. 네가 어떻게 낳아줬길래 애가 맨날 아프기만 하니? 에휴, 진짜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고 스트레스가 팍팍 쌓인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님, 의사도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됐고,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기는 하는 거냐? 내가 아침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왜 받질 않은 거야? 전화를 하셨군요. 죄송해요. 병원에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핸드폰은 거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오늘 내 생일이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와 손주의 병세나 안부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더러 아이를 왜 이렇게 약하게 낳았냐고 핀잔을 주시더니 이내 곧장 당신의 생일이라고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 오늘이 생신이셨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서 내 집에 가서 잔치상 좀 제대로 차려라. 내 친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한상 차려놔야지. 네? 지금 당장요? 어머님, 생신상은 조만간 따로 정성껏 차려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민혁이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다 낫기도 전에 다시 증세가 악화될 수 있어서요. 너는 어떻게 된 게 한 번에 네 하고 순순히 대답할 줄을 모르냐? 제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은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더욱 잔뜩 찌푸리시며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듯 성난 기색을 숨기지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보다 시어머니가 먼저야. 그리고 네 아들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잖아. 오늘 태어난대. 이 자리에서 게으르게 죽치고 있으려는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네 집에 가서 생일상 차려라. 내 친구들 오기 전에. 어머님, 어떻게 손주가 아픈데 생일상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민혁이 보이지 않으세요? 안 죽어 이 멍청한 기집애야.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무슨 유난이냐. 내가 손주 보고 있을 테니까 넌 가서 생일상 차려. 어린애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말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한숨 쉰 거냐? 내가 한심해 보이기라도 하는 거야? 어머님,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는 오늘 생신상 차리기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주말에 친구분들을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못해 주말에 챙겨드리겠다고 겨우 말씀드렸더니 시모는 제 아들 앞에서 차갑고도 난폭하게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이게 누굴 놀리나? 너 지금 나를 애 취급하는 거냐? 당장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해? 이제 내 앞에서 손찌검까지 하시다니요. 어머님, 정말 막무가내의 유아독존이시네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나가주시면 저는 참겠습니다. 내가 사과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럼 저도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어디 한번 네 승질머리대로 해봐. 애미 없이 커서 내가 오냐오냐 딸처럼 대해줬더니 아주 내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고 파락을 하네. 어디 한번 내키는 대로 해봐. 저는 숨이 가쁘고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소음은 모두 먼 울림처럼 작아지고 오직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아들의 작은 숨결만이 제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이 결혼을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살처럼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뺨도 맞고 욕도 바가지로 먹으니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지네요.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웃기는 기집애네. 야, 이혼 통보를 하더라도 내 아들이랑 내가 해야지. 네가 뭐라고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먼저 해? 그리고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냐? 그래, 해. 이혼하라고. 오늘부로 내가 해준 그 집에서 짐 빼. 너 오늘 말을 잘못한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내 아들 좋다고 하는 여자들 아직 셀 수 없이 많은데 너 없어도 내 아들은 인기 많아서 금방 재혼할 수 있다고.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욕과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는 제 가슴을 짓누르면서도 제게 남겨진 선택이 하나뿐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지금 하신 말씀 정말 후회는 안 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짐을 빼겠습니다. 민혁아, 링거도 다 맞은 것 같으니 엄마랑 집에 가자. 그래, 네 아픈 자식도 데리고 나가라. 민혁이 아픈 것도 그래. 네 몸이 불량하니 불량품을 낳았지. 어머님, 애가 다 듣고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허구한 날 아프기만 하지 말고 밖에서 뛰어놀고 건강하게 지내면 덧나냐? 무슨 애가 저리 약골인지. 저는 시모를 날카롭게 쏘아보다가 이내 아들의 옷을 조심스럽게 갈아입혔습니다. 손끝에 남은 떨림을 애써 감추며 저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그리고는 퇴원 수속을 마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서둘러 대충 짐을 챙겨 넣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아들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발걸음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마음은 더욱더 단단히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 소리로 한바탕 했고 그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전했더니 남편은 짜증 섞인 어조로 그렇게 참을성 없는 마누라는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차갑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싸늘한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의 미련은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리듯 사라졌고 이혼에 대한 제 결심은 더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척하지 않으며 친정아빠께 아들을 맡기고 다시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제 사정을 제대로 들어주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를 끝까지 대변해줄 변호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사무장님께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소송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어라, 너 김민경 맞지? 우리 대학교 동문이잖아. 네? 대학 동문이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참 섭섭하네. 넌 인기가 워낙 많았으니까 나 같은 짝사랑 남은 다 잊어버린 거냐?
내가 민경이 너한테 고백만 무려 6번을 했다고. 그런데 넌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돌려 말하며 거절했지. 물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말이었겠지만. 아, 이제야 기억난다. 너 매번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면서 당 떨어지면 먹으라고 건네주던 그 애 맞지?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고, 여기 명패 보이지? 박철웅이야. 아, 그래. 이제 확실히 기억났다. 철웅이, 너 대학 다닐 때 수석으로 졸업했잖아. 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변호사까지 되었구나? 뭐, 그냥 그렇게 굴러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지. 이혼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다가 저를 짝사랑했던 대학 동문을 다시 만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쩐지 운명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를 마주하자 긴장이 풀려 그간 쌓였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대학 시절의 추억을 웃으며 풀어냈습니다. 철웅이, 너 그때 축제에서 밴드에서 기타도 쳤었지? 그런 것까지 기억해주다니. 이야, 정말 고맙다. 그래, 이제 다 생각난다. 다재다능에 있던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다. 민경이, 너 그런데 이혼 때문에 온 거 맞지? 그제야 저는 그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제 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고 서둘러 웃음을 감추며 표정을 다져봤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맞아, 이혼 소송을 하려고 왔어. 민경이 너랑 결혼한 남자는 분명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일 텐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네. 미안하다. 괜찮아. 이혼이라는 게 뭐 큰 흠도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아픈 일도 아니야. 역시 씩씩하네. 좋아. 그럼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차근차근 말해볼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된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줘. 친구가 넓고 단단한 멍석을 깔아주자 저는 이전에 만났던 낯선 변호사들 앞에서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억눌린 울분이 비로소 물줄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마음 깊이 불만이 쌓였던 순간들, 그리고 분노에 치를 떨며 울분을 삼켜야 했던 날들까지 저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꺼내어 친구이자 변호사가 된 철웅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시간은 어느새 1시간, 2시간을 훌쩍 넘겨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자르거나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경청은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제 마음을 서서히 풀어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듯한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었겠네. 민경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렇지? 나도 이젠 너무 지쳐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 철웅아, 네가 좀 도와주라. 물론이지. 내가 확실하게 도와줄게. 민경아, 내가 가져오라고 하는 자료와 증거들을 빠짐없이 다 챙겨와. 그렇게 저는 친구를 믿고 변호사로 정식 선임했으며 곧장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인 흔적들, 그리고 증거로 남겨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단단히 굳어져 갔습니다. 이틀 뒤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불호령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협박과 동시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걸한다면 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이가 우리 아들 태어나고 나서 바람을 2번이나 피웠던 거. 그때도 이혼하려고 마음을 굳혔었지만
귀가 눈물로 빌기도 했고 또 아들이 아빠 없이 크는 게 두려워서 저는 그때 용서해줬던 겁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 바람 피운 걸 들먹이는 거냐?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이혼 사유 삼겠다는 거냐? 그거 말고도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께 다 말씀드릴 이유는 없네요. 아무튼 저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법적으로 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게 진짜 장난하자는 거냐? 제가 장난치는 걸로 보이세요? 어머님, 사람 잘못 건드리셨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어이씨구, 아주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지리겠네. 그래, 잘 됐다. 나도 너 같은 기집애를 더 이상 내 며느리로 둘 생각은 없었다. 차라리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아들도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으로 가자. 어디 두고 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결국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곧 거대한 고래 싸움으로 번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서늘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다짐이 뼈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재판까지는 시간이 몇 달 남아 있었기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가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재판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며 미리 만나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결국 그이가 뻔뻔하게도 친정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만나면 될 것을 뭐하러 일부러 찾아온 거야? 당신이 이혼 요구했을 때 사실 반가웠어. 우리 부부 사이 그동안 질질 끌어온 느낌이잖아. 그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알지? 아이고, 그렇게 반가웠어? 그래, 내가 미련하게 참고 살아왔지. 당신이 저지른 짓들,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만행들을 생각하면 진작에 끝냈어야 했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 말을 거칠게 잘라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봐. 당신 변호사랑 눈 맞아서 연애 중이지? 결국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게 이혼 이유잖아. 맞지?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아니야. 그 사람은 내 대학 동기야. 이혼 소송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들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거라고. 도대체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야? 내가 바보 호구로 보이냐? 당신 뒤를 좀 밟아봤지. 그런데 이거 보라고. 아주 제대로 걸렸네? 여보, 이 사진이 법정에 증거로 나오면 상황이 복잡해질 거야. 그러니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어렵게 재판까지 갈 필요 없잖아. 위자료 아끼려고 뒤에서 이런 짓까지 꾸몄구나. 하지만 난 아주 깨끗하거든? 절대로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았어. 남편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정장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 자식이 당신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무릎 꿇은 건 뭐야? 아주 그냥 로맨스 드라마를 찍고 자빠졌구만.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 친구는 제 사건을 맡아주면서 여러 번 만나는 과정에서 대학 시절처럼 저에게 다시 호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돌싱이었고 저 역시 곧 이혼녀가 될 터라 정식으로 이혼하고 나면 사귀어보자고 제안했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고 그 이상 책 잡힐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게 찍혀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빌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넌 여전히 인기 많더라. 나이 먹고도 고백받는 걸 보니 내 기분까지 좋더라고. 이런 여자랑 살아왔다는 게 자랑 같기도 하지. 하지만 웃기지 마. 이제는 줘도 안 가질 만큼 질려버려서 상관없어. 다만 이혼 전에 이런 추태가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될 거야. 웃기고 있네.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당신이 내 뒤에 사람을 붙여서 억지로 사진 찍게 만든 거겠지. 하지만 절대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어.
사진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여보, 우리 좋게 합의 이혼하자.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도장만 찍고 끝내자고. 당신도 알겠지만 내 사업 아등바등하게 억지로 끌고 가고 있잖아. 나 돈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자. 누구 좋으라고 내가 위자료를 포기해? 절대로 안 돼. 너 진심이냐? 민경아, 너 학교 선생님인 거 잊었어? 이 사진이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학부모들 단톡방에 퍼지면 어쩌고. 나는 네 핸드폰 연락처 다 가지고 있어. 훗날이 두렵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저는 치가 떨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쓴 완벽한 생양아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나쁜 자식. 입이 거치네. 여보, 나는 평화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당신 양육권 갖고 싶지? 나는 새로 장가 갈 거라 아들은 필요 없어. 당신이 키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조용히 합의 이혼하고 아들 데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 개 같은. 그래, 그렇게 흥분하니까 재밌다. 용건은 다 말했으니까 생각 잘해보고 연락해.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그는 그렇게 사진 몇 장을 내밀며 제게 겁을 주고 마치 유유히 떠나가는 사냥꾼처럼 씩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가슴은 차가운 모래처럼 침잠했고 손에는 남은 분노와 두려움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박철웅 변호사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박철웅! 너 때문에 올가미에 걸렸잖아! 이 사진 좀 봐! 친구에게 화를 내며 사진을 건넸습니다. 친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게 고백할 때 찍힌 사진이네. 이걸 어떻게 찍힌 건지 모르겠다. 지금 그게 중요해? 야, 이혼하기도 전에 불륜녀로 낙인 찍히게 생겼다고. 민경아, 흥분하지 마. 겨우 몇 장의 사진만으로 곧바로 불륜으로 단정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 야, 내 직업이 학교 선생님인 거 잊었어? 그놈이 교육청 게시판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겁줬단 말이야. 학부모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설령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내 사생활은 이미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겪을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왜 나한테 고백을 해서 왜 문제를 만든 거야? 변호사 친구는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더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민경아. 그런데 내가 널 좋아한 건 진심이었어. 지금도 그 마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해? 내 상황은 난처한데 또 고백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잘 들어봐. 사진 몇 장으로 너에게 공포를 주는 건 범죄에 해당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사진을 뿌리겠다고 위협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맞아. 그것 또한 불법이다. 명예훼손과 협박, 사생활 침해로 대응할 수 있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그 사진을 보면 나 정말 곤란해진다고. 범죄든 아니든 간에 현실로 닥치면 끝장이야. 민경아,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어. 날 믿어봐. 저는 숨이 막힐 듯 괴로웠습니다. 친구의 말은 위로였지만 아직도 속은 뒤숭숭했습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다독이자 저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 아까 화낸 것은 미안해. 정말 무섭고 두려웠던 거야. 미안해할 거 없어. 어쨌든 내가 책임지고 막아낼게. 그리고 그렇게 미안하면 이혼 끝나고 나랑 데이트나 해주면 돼.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데이트라니. 아, 내가 또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 보구나. 아무튼 지금은 일단 나만 믿어봐.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익살이 배어 있었고 그 익살 속에선 한편으로는 단단한 약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친구가 직접 나서서 남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진 몇 장으로 저를 협박하며 상황을 역전시키려 한 짓은 명백한 범죄라며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죠. 친구가 경찰 쪽에 아는 이들이 많아서인지 사건은 의외로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공갈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문제의 사진들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뻔했던 문제가 미리 정리되어 천만다행이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나 드디어 이혼 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남편 말고도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독한 기운을 뿜어내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오늘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결혼 생활 잘한 거 하나 없으니까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거야. 어머님, 아직 고소장 못 받으셨나요? 제가 어머님도 고소했는데요. 뭐야? 무슨 고소를 했다는 거야? 남편이 첫 사업을 말아먹고 신혼집을 팔아 빚을 처리했었죠. 그 뒤 어머님이 풀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집을 장만해 주셨잖아요. 그게 왜 문제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동안 그 대출금을 갚아온 건 저였어요. 절반 이상을 제가 갚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내 명의의 집이 네 집이라도 된다는 거냐? 이 멍청한 기집애야. 법이 그렇게 우습다고 생각하니? 제 명의로 돌릴 순 없죠. 하지만 부당이득을 하신 건 분명하니까 제가 갚아온 대출금과 이자는 몽땅 돌려주셔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왜 그런 걸 돌려줘야 하니? 제가 직접 갚아온 돈이니까요. 이제 저는 그 집에서 살지 않을 테니 정당하게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튼 곧 고소장 받아보시면 재판 준비 잘하세요. 하,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시어머니를 고소하다니. 위아래 없는 정말 무서운 기집애구나. 저는 단지 제목, 제가 흘린 땀의 대가만 돌려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모든 것이 자기 소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갚아온 대출금에 대해 한 푼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저는 경고를 분명히 하고 본격적으로 이혼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판사님은 양측의 사정을 차분히 듣고는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혼 사유는 부부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뚜렷하게 잘못한 쪽은 남편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남편이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가진 돈도 거의 없는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이제 판결은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저의 오랜 고통은 마침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순간 전 남편은 저를 잡아먹을 듯한 시선으로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여 차가운 칼날처럼 제 등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곁을 지키던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철옹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팔을 벌려 저를 막아섰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어허! 내 의뢰인한테 무서운 분위기 조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혼도 확정났으니 오늘부터 나와 민경이는 애인 사이가 될 겁니다. 고로 내 애인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뭐야 이 자식아? 네 놈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이제 감히 내 마누라랑 사귄다고? 누가 누구 마누라라는 거죠? 민경이는 오늘부로 자유를 되찾은 싱글입니다. 이제 내가 고백해도 아무 탈 없다는 뜻이죠. 이 입만 산 개자식이? 어이구, 치시게요? 그래요, 쳐보세요. 법정 앞에서 손찌검하면 이번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체험해보자고요. 자, 해보세요.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지더니
이를 꽉 물며 씩씩거렸습니다. 취해서 똥 밟았네. 그래, 그냥 가라. 하지만 니들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어떻게든 무너뜨릴 테니까 두고 봐. 그는 악담을 남기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차에 올라타 씩씩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비참했지만 여전히 불안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철옹이가 제 얼굴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고백해도 되지? 너 약속한 거 있지 않았지? 승소하면 나랑 데이트 10번 해주기로 했던 말. 또 그 소리니? 철옹아, 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나는 벌써 네 옆에서 재혼하는 상상까지 다 해봤어. 민혁이 아빠가 되는 모습도 그려봤다니까? 진짜 못 말리겠다. 그래,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이러는진 모르겠지만 좋아. 데이트 하자고. 오케이. 그럼 어서 타시죠. 내가 오늘을 위해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해놨거든. 그날 저녁, 저는 정말 못 말리는 친구 철웅이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향긋한 음식 냄새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자리에서 우리는 웃고 떠들며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바에 들러 잔을 기울이며 오랜만에 술로 목을 축였습니다. 솔직히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너무 오랜만에 해본 탓일까요? 마음이 괜스레 두근거리고 설레었습니다. 전 남편과 살 때는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순간이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은 정말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시어머니에 대한 고소가 법정에서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재판의 무게는 차곡차곡 증거 위에 놓였고 제가 전 남편과 살던 그 집의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왔다는 기록들이 하나둘 드러나자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제가 흘린 돈을 시어머니에게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오하라고요. 이제 그 집을 팔아서 제게 갚고 퉁치셔야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과 함께 그 집에서 사셔야 하겠네요. 이 가증스러운 것 같으니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야 속이 후련했냐? 제가 차분히 말을 건네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와 체면이 동시에 갈라지며 균열이 일렁였습니다. 저에게 이렇게까지 당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제가 역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저에게 막말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받을 것은 다 받았으니 진짜로 끝입니다. 그럼 다시는 뵙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잘 가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야,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나도 시비거리를 찾아서 너 고소할 거야. 절대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쳤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일러줬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제 옆에요. 이 남자가 저를 위해 다 해줄 테니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뭐? 애인? 이 지저분한 기집애 같으니 결국 저놈의 변호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질투, 그리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웃고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남자랍니다. 게다가 우리 민혁이도 그를 친아빠처럼 잘 따르고 있어요. 아, 어머님은 민혁이를 보고 싶지도 않으시겠지요. 저에게 대놓고 네가 낳은 아들이니 불량품이지라며 모욕하셨던 분이니 애써 보고 싶어 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지요. 하, 네 아들은 하나도 보고 싶지 않다. 괜히 우리가 키우면 내 아들 혼사길이나 막을 테니 그냥 없는 셈 치면 그만이지. 골골대는 애
정남이 떨어진 지 오래야. 네, 실컷 막말하세요. 하지만 이제 제 아들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빌어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 내 아들이 세장가 가서 튼튼하고 건강한 애기 낳으면 그만이야.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말씀하시네요. 좋아요. 그럼 이만 가보세요. 저 역시 이제는 어머님과 더는 엮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야, 우리 그만 가자. 그렇게 마지막 대화를 끝으로 저와 철웅이는 나란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며 제 발걸음은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시모는 결국 전 남편과 제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해 저에게 갚아야 할 빚을 정리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상환에 충당했습니다. 전 남편은 재산분할 판결로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내주고 나니 가진 것이 거의 남지 않아 사업장까지 정리한 뒤 시모 집으로 들어가 기거하게 되었죠. 저는 속 시원히 금융치료를 제대로 끝낸 셈이었고 억눌렸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이자 애인이 된 철웅이와 진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데이트, 맛집 탐방, 영화 보기, 공원 산책.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했던 건 제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삼촌이랑 노는 거 너무 재밌어요. 아빠는 나랑 안 놀아주고 맨날 밖에서 일만 해서 재미도 없었거든요. 우리 민혁이가 삼촌이 그만큼 좋은 거지? 그럼 삼촌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줄래? 삼촌이 우리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우리 민혁이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구나. 그래, 그럼 오늘부터 삼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봐. 네, 아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감과 희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삶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끝난 자리에 저는 이제 새로운 행복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연인 철웅이와 함께 사랑을 곱게 쌓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없이 든든한 벽이자 따뜻한 품이 되어 주었고, 아들은 그를 진짜 아빠처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날에는 정작 저보다도 철웅이와 찍은 사진이 훨씬 많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 웃음 가득한 사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몸살이나 가벼운 빈혈쯤으로 생각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 입에서 나온 단어는 너무도 무겁고 잔혹했습니다. 아들은 백혈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가는 듯했고, 새 남편인 철웅이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골수 이식을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검사 결과 저는 아들과 골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철웅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릴 듯 절망했지만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꿋꿋하게 치료를 받아냈습니다. 반년 이상 병원 침대에 매달려 살며 주사와 항암 치료에 지쳐가면서도 학교에 가고 싶다는 작은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한 기증자의 골수가 아들과 맞았습니다. 이식을 받은 아들은 긴 싸움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와 안도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 후 아들은 집에서 공부를 하고 또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다시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9살이 되면 학교에 입학하기로 하여
우리는 몇 달간 소중한 일상과 평화를 되찾았죠. 그런데 그 평화가 깨어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뜯어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받았던 보험금과 기부금을 나눠 가지자며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살다 이런 해괴망측한 문서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고소장을 받아드는 순간 제 얼굴은 창백해졌고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 손끝까지 떨리게 했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자 미세한 손떨림이 종이에 그대로 전달되어 저는 참을 수 없이 그 문서를 구겨버렸습니다. 아들이 아프다고 제발 골수 기증검사 한 번이라도 받아달라고 애원할 때 그놈은 냉정하게 모른 척하며 거절했습니다. 새 마누라랑 살고 있고 곧 아기도 태어난다며 민혁이는 필요 없다고 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고통과 눈물 위로 내려앉은 보험금과 기부금을 나눠 가지다고 하다니요. 그 뻔뻔함은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 같았습니다. 며칠 뒤 고소건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난 뒤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변호사 놈의 솜씨가 대단하다고 제 새 남편은 법정에서 그 사람의 면모를 똑똑히 보더니 앞으로 절대 변호사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묘한 안도와 씁쓸함이 섞인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불쾌한 잔향이 남아있었습니다. 곧이어 법정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마치 돈을 받을 권리를 이미 손에 쥔 듯 당당하고도 기대에 찬 미소를 띤 얼굴로 재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그들의 기대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냉정했고 재판부는 이혼 후 한 번도 아들을 돌보지 않은 사실과 아들의 의료비, 보험금, 기부금은 아들의 복지와 치료에 쓰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새 남편 철웅이는 당연히 승소를 확진했지만 재판을 마친 뒤의 기분은 말문이 막힐 만큼 더러웠습니다. 피로와 분노가 뒤섞인 채로 법정을 빠져나오려는데 전 시모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야, 민혁이 우리가 데려가서 키워야겠다. 뭐 하는 소리예요? 전에는 제 아들 없어도 된다더니 돈 때문에 이러세요? 그래, 걔가 지금 돈덩어리잖아. 보험금에 기부금으로 받은 게 어마어마하잖아. 오늘 우리가 졌으니까 양육권 받아서 키우면 그 돈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내가 아들 살려달라고 골수기증 검사라고 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두 분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세요? 문전박대했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 우리 손자는 우리가 키워야겠다. 양육권 소송을 걸어서라도 데려오겠다. 넌 민혁이 돈에 손대지 마라. 그 말은 어이없음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당신들 사람 맞아요? 지옥에서 올라온 사악한 괴물이죠? 그때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솔직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 민혁이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나간 거지? 더러운 소리 하지 마. 내 아들 건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건들지 않게 하려면 돈을 나눠주면 되잖아. 나나 엄마나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생활고에 허덕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민혁이가 받은 돈의 절반만 입금해. 그럼 양육권 소송은 하지 않을게. 추악하고 역겨운 놈. 잘 들어. 내 아들 건들면 두 사람 장례식이 될 줄 알아. 시모는 제 말에 불쾌한 웃음을 흘리며 역공을 퍼부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네. 넌 실은 돈 때문에 민혁이 데려간 거 아니냐? 가슴에 손 얹고 솔직히 말해봐. 지금처럼 큰 돈 만질 거라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민혁이 데리고 나간 거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들처럼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내 새끼를 건드리면 둘 다 시궁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심호자는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새 남편은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운 판단과 한결같은 의지로 사건에 임했고 그 결과 두 모자는 결국 아들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면접권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쫓겨나던 그들은 끝까지 궁시렁거리며 혀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우린 끝까지 갈 거야. 네가 돈 주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할 거라고. 맞아, 우린 포기하지 않아.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인간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꿈 깨고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들 이러다가 천벌 받을 거예요. 하! 천벌? 야! 우리가 민혁이 잘 키우면 천벌 받을 일이 있겠어? 그리고 너도 새 남편이랑 둘이 연애하듯이 잘 살려면 민혁이를 보내는 게 낫지 않아?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민혁이 돈은 우리가 꼭 가져갈 거다.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자의 입에선 끝없는 탐욕과 계산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의연하게 응수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수록 당신들의 죄만 더 커질 뿐입니다. 하늘이 분명히 노하실 테니 큰 벌을 받게 되실 거라고요. 하늘은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헛소리 그만해. 다음 고소장이나 기다려라. 그 말과 함께 심호자는 태연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달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파서 1년 늦게 입학하게 된 터라 제게는 그 순간이 눈물겨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실 창 너머로 새하얀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자 제 눈에서는 그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봐. 이제 교실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어. 드디어 평범한 아이가 된 거야. 이제 괜찮아진 거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정말 마음 졸이며 버텨왔잖아.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할 날만 있을 거야. 그러니 오늘까지만 눈물 흘리고 내일부터는 웃으면서 살자. 알겠지? 응, 알겠어. 그런데 있지, 우리 아들이 반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치? 그건 말해 뭐해. 민혁이는 날 닮아서 꽃미남이지.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얼굴 보면서 자라서 그런 건지 점점 더 나를 닮아가고 있다니까? 그이의 너스레에 저는 부정하지 않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여튼 날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래, 여보.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웃으며 살자. 그런데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아까 급히 연락이 왔는데 전 남편이랑 전시모에 관한 사건이야. 뭐라고? 또 양육권 소송이라도 제기한 거야? 아니, 두 사람이 살던 집에서 큰 화재가 났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대. 뭐라고? 저는 믿기지 않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새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놀랐지? 차라리 나중에 말할까 했는데 경찰에서 장례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가족이 아무도 없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 당신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약식으로 처리한대. 난 당연히 그 두 사람 장례 치러줄 생각 없어. 경찰한테 확실하게 전해줘.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사람의 보험금이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당신이 받을 수 있대. 보험금? 아니, 그 두 사람의 돈은 손끝도 대고 싶지 않아.
필요한 곳에 쓰이든 나라에서 가져가든 난 상관 안 해.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값을 받았다가 괜히 탈이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거부했답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할게. 아무튼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마음 편히 가져. 결국 그 인간들 천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졌네? 아주 싸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민도 없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은 무거운 짐을 벗겨낸 듯 속이 후련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모자는 저와 이혼한 뒤에도 별의별 추악한 짓을 하더니 끝내 하늘의 심판을 받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한 줌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된 일이라고 떠오르기만 했답니다. 이후 저는 새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새 식구가 되어 진정한 가족답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바람에 흩날린 먼지처럼 멀어져 갔고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건강한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아들은 이제 병약하던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장래 희망을 묻는 제게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는 제2의 손흥민이 될 거야. 그 천진한 선언이 제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기쁨이랍니다. 돌이켜보면 전 시댁 사람들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똑똑히 보았지요. 그리고 저는 끝내 전화위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행의 문턱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세옹지마라는 고사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삶의 굴곡 끝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여 제 이야기가 다소 잔인하게 들려 마음이 불편하셨더라도 그 또한 세상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군상의 한 단면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저처럼 고난을 딛고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